오늘 제8차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에서는 한양대 의대 김유미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교수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지역의료 혁신 정책 세미나를 예방의학회에서 같이 참여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서 오늘 이렇게 제가 좌장으로 초대가 됐고요. 이 좌장이 뭐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저희 경북대학교 의료인문의학교육학교실 최은경 교수님 모시고 글쎄요. 의료 이런 게 어쨌든 환자 옆에 베드사이드 이게 굉장히 소중한 장소이니까 또 요즘 인제 일차의료와 관련돼서 어떤 재택의료랄지 뭐 기타 등등 해 가지고 이런 방문 진료의 어떤 역사나 윤리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최은경 교수님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최은경 교수님 굉장히 좀 애정하는 교수님인데요. 또 이렇게 또 소개를 또 제가 맡을 수 있어서 오늘 너무 제가 영광스러운 것 같습니다. 어 저희 최은경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의대 졸업하시고 그리고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문의학 교실에서 이제 일제 강점기 조선 사회 결핵 유행과 대응에 관한 연구로 박사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인제 서울대학교 병원 의학역사문화원에서 연구교수를 오래 하시다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선임연구원도 하시고 지금 현재는 인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말 길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저희 최은경 교수님 인제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방금 소개받은 최은경입니다. 원래 김유미 선생님이랑 되게 학생 시절부터 좀 오랜 인연을 갖고 있다가 제가 이 세미나 주제를 다른 자리에서 좀 준비를 잠깐 올 3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발표한 김에 이제 갑자기 초대를 받아서 이렇게 너무 여러 많은 전문가들 앞에서 이렇게 좀 소개하게 돼 가지고 약간 되게 좀 긴장도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역사와 윤리 쪽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 의료를 직접 담당하시거나 설계하시는 예방의학자들과 조금 다른 관점일 것 같고, 사실 이거를 하는 사람들이 어떤 이해를 갖고 하면 좋을까 이런 어떤 관점에서 사실 이 강의 자체도 이 주제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실습 나올 때 쓸 수 있는 어떤 강의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방문 진료에 대해서 예전에 다른 자리에도 이제 초청받아서 윤리적인 내용들을 좀 강의를 요청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느꼈던 게 이 1차 의료라는 게 방문 진료는 굉장히 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의학사를 공부한 입장에서 이걸 좀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라는 게 하나의 이제 화두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를 또 오늘날의 이제 윤리적 관점에서 어떤 윤리적 고민들이 있을 수 있고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준비를 했다는 점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문 진료라는 역사가 있는데요. 이 사실 왕진이라는 것이 훨씬 더 오래된 역사라는 점을 의료에서는 좀 다시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 하우스 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진을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래서 뭐 홈케어 비지트다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전통적으로 의료 특히 외국에서는 이제 이 많이들 하우스 콜이라고 그냥 통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나 의료 전문 직종들이 진료를 목적으로 환자 집에 일단 찾아가는 행위이고, 이것이 아니었던 의료들이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전통적으로 의사 환자 만남이었는데, 예전과 이제 근대적 의사 환자 관계의 제일 큰 차이는, 예전에 전근대적인 의사 환자 관계는 환자가 먼저 이제 자기 증상을 갖고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증상을 갖고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죠. 의사는 일정 정도로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제 의약품이나 의료 기술을 제공을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19세기 말부터 이제 의사들한테 여러 가지 도구가 생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근대적 뭐 의료기기라고 할 수 있는 뭐 청진기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객관적인 증후를 어 증상을 가지고 증후를 이제 확인을 하고, 그걸 가지고 이게 설명을 하고 어떤 치료를 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전문가적 권위라고 하는데, 이
예전의 왕진이 뭐 그런 모습들은 아니었겠지만 특히 근대적인 의미에서 이 왕진은 의사한테 새로운 어떤 전문가적 권위를 제공해주는 기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증상을 가지고 왔을 때 의사는 적절하게 해석을 해주면서 특히 근대적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걸 제공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제일 유명한 이제 그 루크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그 그림이 있는데요. 의사, 닥터라는 이제 이름의 그림인데 이게 당시에 이제 그 AMA라고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거를 굉장히 널리 알리면서 아, 이렇게 의사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환자들 돌본다, 집에 가서. 그러면서 굉장히 의사들의 권위를 확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의 이제 의사의 상징이었던 왕진이 사실 줄어든 것 자체는 20세기 초반에 들어와서인 것 같습니다. 1930년대만 해도 미국 의사 환자 만남은 40%였는데 80년대에 들어가서 거의 1%로 줄었죠. 이거는 이제 병원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급변했고 그리고 기술이 엄청 발전했고 의사 한 명이 이제 환자를 진료할 수가 도저히 없다고 여겼고 이건 병원의 기능 집약화와 관련이 많이 아시다시피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의료 지불 체계라는 게 전통적 의사 환자 관계에서만 왔는 게 아니라 제3자인 의료 보험이 진짜 등장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법적 책임 문제 실제로 왕진 가서 할 수 있던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랑 병원에서 하는 것들은 매우 다르니까요. 이런 것들 때문에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의사 수입이 이 왕진이 줄어들면서 엄청 증가했다는 점도 이제 중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쇠 치과 상태의 환자의 요청이 아니라면 현재는 잘 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대체적인 어떤 얘기였습니다. 저는 이제 이건 미국의 역사, 특히 서구 사회의 역사고 한국에서도 왕진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사실 한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국가 주도의 의료라고 얘기를 하고 대부분의 소위 얘기는 하는 어떤 의료 직종이라는 것들이 다 국가 공무원인 어떤 그런 시스템에 가깝다고 얘기를 하는데 소위 얘기하는 민간의원들이 많아진 거는 의료에 대한 공급이 굉장히 뭐라고 해야 돼 의학 서적이랑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배포가 많아졌던 조선 중기 이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민간의원 그래서 의사들이 뭐 초청했는데 잘 안 왔다 이런 건 다 나중에 조선 중기 이후에 이제 얘기라는 거죠. 어쨌든 의원들은 그 당시에는 자신의 집에서 환자 집으로 왕진을 갔다가 뭐 이러면서 처방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여성 환자들도 남성 의사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당시에 이제 있었던 여러 가지 에세이들이나 그 사료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의원들이 말을 잘 안 들었다. 그래서 굉장히 문제다. 뭐 이런 어떤 언급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의원을 대접했지만 환영이 신통치 않으면 의관들이 잘 가지 않아서 의관들을 모시려면 정말 고생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어떤 자기의 이제 고백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실 오늘날 같은 병원,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를 찾아가는 그런 병원이라는 형식의 이제 서양식 의료 기술 시술 기관이 등장한 건 개항 이후의 얘기입니다. 재생의원이 제일 먼저이고 그 다음에 그 한성에 있는 제중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통적인 어떤 의술 형태 자체는 왕진이었기 때문에 알렌 역시도 필요하면은 왕진을 갔었고 그거는 이제 당시에 서양의 어떤 의료 시술 형태가 그대로 온 어떤 스타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에서 왕진은 오랫동안 안 사라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왕진이 사라진 것 자체는 의료보험 체계가 어떤 성립을 하는 과정에서 이게 어느 정도 통제되면서 사라졌다라는 게 요즘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인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왕진을 거부하는 의사를 입건을 처음에 했던 것은 1970년대 이미 했었다는 건 왕진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죠. 하지만 이거를 의료 체계에서 의사가 환자한테 임의로 이제 갈 수,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료보험 체계나 아니면은 한국의 의료 체계 내에서 이거를 통제를 하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이 왕진보다 병원에 가는 게 좋다. 그러니까 병원 가서 제대로 진찰받아라. 그냥 왕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의약품이나 청진기만으로 그 왕진 가방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왕진 가방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엑스레이 찍고 뭐 어디서 뭐 해가지고 진단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치료를 받아라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어떤 병원에서 이 시술 기구가 갖는 어떤 권위들이 그만큼 증가를 했고 이게 1970년대에 이루어졌다라는 어떤 느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자가 부담을 해야지 왕진이 되었다라는 거는 더 이상 환자가 그 비싼 왕진을 할 필요 없이 병원을 오면은 훨씬 더 싸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바뀌었다라는 거고 역시도 이제 전환이 됐다라고 스스로 이제 70년대 말에 어떤 의학계 이제 여러 가지 나름 제일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진 형태의 단독 시술 형태는 더 이상 없고 이제 전문 인력들이 수립되는 병원에서 이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한국이 공보험 의료 체계를 만들면서 어떤 면의 어떤 형태의 진료 형태들을 어, 소위 주변화 시켰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사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게 다시 홈케어가 되는 것 자체는 역시 의료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하는 것이 배경이 될 텐데요. 하나는 1950년대 벌써 이제 병원 협회에서는 미국에서는 호스피털 앳 홈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퇴원 후에는 장기 요양으로 발전을 하면서 홈 헬스케어라는 건데 이것의 이제 주요한 인력 구조는 간호사들입니다. 그래서 의사 간정 진료는 필요할 때 정말 하지만 간호사들은 훨씬 더 이거를 유연하게 중증 진료를 하도록 접근을 했던 것 같고 여기서는 메디컬 디렉터를 따로 필요 없는 형태로 이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간호 급여화가 이때부터 시작을 했고 특히 DRG가 도입이 되면서 조기 퇴원을 훨씬 빨리 시키려고 병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정간호 프로그램 수요가 훨씬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1980년대 이미 이 가정간호는 빅 비즈니스가 돼서 메디케어 예산의 한 20% 가까이가 차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줄일까가 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왕진을 부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이건 가정간호의 어떤 프로그램이었는데, 97년 이후에는 이제 왕진을 이미 사라진 어떤 진료 행위라고 의사들은 지칭은 했지만 그거를 다시 메디케어 분석을 통해서 반전을 시키자라고 하는 게 2003년 이후, 2000년 초반 이후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병원 기반 왕진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보상 지불 제도를 개발을 하고 의협 교육 내 가정 방문 커리큘럼 등을 도입을 하면서 사라져가던 베니싱 프랙티스의 어떤 진료 행위가 이제 늘어나기 시작을 다시 했고 어, 아까는 1%까지 1980년대 떨어졌다. 2001년에는 18% 이하의 미국 의사들이 약간 전통적인 의사들과 아닌 의사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예, 왕진을 받습니다. 그래서 매주 사건에 왕진을 하는 것으로 주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미국에서는 MP랑 피지컬 어시스턴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의사들이랑 협력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에 많이 소개되는 게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인데요. 일부 병원에서 이렇게 많이 좀 시도를 했던 역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1970년대 보훈병원이나 마운트 시나이 메디컬 센터에서 했는데 이거를 전략적으로 확대한 건 오바마 케어이고 그래서 미국,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인디펜던스 앳홈 액트가 그거를 하고 있고요. 주요 어떤 모토가 의료 전달 체계의 혁신뿐만 아니라 볼륨 베이스드, 밸류 베이스드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아마 보훈병원이나 이쪽을 이제 모델로 해서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이 모델들을 보면은 간호사, 의사, NP, PA 등 다학제 팀을 갖고 이거를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랑 유럽은 좀 맥락들이 달라서 유럽은 훨씬 GP라는 게 일종의 홈 닥터라는 게 어떤 개념들도 있고 훨씬 미국에 비해서 이게 홈 헬스 페이지팅 프로그램 자체가 많다.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시설 쪽에서 그러니까 교회 비거 조직 기반으로 제공했던 시설들이 1950년대부터 탈시설을 하면서 이거를 가정 기반으로 이제 의료를 제공한다 어떤 그런 것들로 좀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훨씬 이제 GP의 근데 이 GP를 가지고 어떤 GP였냐에 따라서 그 어떤 식의 이제 의료 서비스들이 달라졌나라는 걸 연구가 있어서 좀 인용을 해보면 GP의 방문 진료 횟수와 혈차는 GP가 게이트키퍼에서 더 강력한 지위를 가진 국가에서는 훨씬 낮다. 그러니까 게이트키퍼로서 더 강력한 지위를 가진 국가에서는 더 많이 이제 방문 진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독립적으로 일하는 GP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서 가정 방문 횟수가 그리고 더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의료법이 이제 많이들 아시다시피 의료법이 개혁을 되면서 병원이 아닌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해지고 재택의료 포괄수가가 도입이 되면서 훨씬 새로운 세대의 의사들이 이거에 익숙해지면서 훨씬 더 방문 간호를 많이 해가지고 그 양이 늘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 필요할 때 가는 왕진과 이제 방문 진료 좀 구분해가지고 이거를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윤리적 갈등과 고려 사항에 대해서 좀 조사한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방문 진료를 제공하는 홈케어 메디슨의 이제 소사이티 학회에서 이제 얘기하는 재택 진료 윤리 원칙이 있습니다. 그 미국에서 있는 아카데미에서 제공을 하는 건데 일단 재택 진료 의사랑 전문 간호사 및 의사 보조원들은 어, 쓸모없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 그러니까 임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는 치료를 제공할 의무가 없고 과학적 근거가 없고 위험하거나 잘못된 희망을 주어서 환자를 속이거나 이런 것들의 치료를 제공하는 비윤리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먼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 이제 보통의 한국에서 있는 윤리적인 어떤 기준들은 좀 많이 다르다고 여기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의학적 무의미성을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의료 이 재택진료 의사랑 전문가에서 의사 보조원들이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특정 간호를 진단하고 치료하기 적합한 환경인지, 그리고 가정 환경에서 적절하게 평가할 수 없는 환자에 대한 치료를 거부를 할 수가 있는지, 그리고 가정 방문이 안전하지 않은 가정 방문 거부할 권리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적인 의료윤리 원칙과는 조금 다르거든요. 일반적인 의료윤리 코드나 이런 데서는 뭔가 내가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이렇게 간이 강조하지는 않는데 여기서는 이 진료 환경이 전통적인 진료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내 진료하기 적합한 환경인가 그리고 그 권한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가 명확하게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어떤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런 차이가 생기는 이유에 대해서 저 스스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아마들 이 윤리를 다루시는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전통적인 현재의 의사 환자에서 특히 진료소나 병원에 방문하는 형태는 환자가 의사의 공간에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공적으로 이제 규범화된 어떤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진료소나 이런 데. 거기에 찾아가서 그러니까 환자가 일단 비지터가 되고 손님이 되고 의사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어떤 식의 그거를 하는 겁니다. 병원에서 사실 입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이 환자의 공간에 들어가는 건 기존의 어떤 의사 환자 관계와는 다른 방식의 이제 의사 환자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환자의 공간에서 의사가 손님이 되면서 전문가가 그러니까 손님으로서 내가 환대를 받으면서 또 전문가로서 이 환자의 상태를 규정할 수 있는 이중의 위치에 의사라는 어떤 의료진이라는 존재가 놓여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관계 맺음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제일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되는 게 사생활 보호의 얘기입니다. 그전에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가이자 손님이라는 점에서 사생활을 그런데 전문가로서는 어느 정도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사생활을 침범해야 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 갈등이 없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 사실 그 긴장이 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들어가서 알게 되는 정보들도 엄청나게 사생활 침해적인 것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랬을 때 어떤 경우에는 이거를 알리는 게 환자한테 분명히 이득이고 더 내버려 두는 거는 위해가 굉장히 있을 수가 있다. 근데 불구하고 이거를 사생활 보호라는 어떤 원칙 때문에 지켜야 되는 것이냐 말아야 되는 것이냐 이런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환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런 어떤 사례들을 그러니까 많은 이제 사생활 보호나 뭐 아니면 의료윤리 관련해가지고 방문 진료에서 그거를 이제 연구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런 어떤 사례들 증언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신과 환자의 경우에는
환자가 방문을 못하게 막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환자가 기꺼이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간호사들이 자신의 침입자 또는 초대하지 않는 손님을 여기기 쉽기 때문에 약간 좀 구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것들 약간 좀 구슬리면서 어떤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이 간호사들 경우에는 굉장히 자기의 어떤 어, 그 도덕적인 어떤 원칙과 위배된다, 모순된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 이런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의 관점에서 특히나 그 비밀을 어떻게 유지를 하고 프라이버시를 지킨다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어, 좀 이루어질 수 없는 약속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프라이버시 보호뿐만이 아니라 이제 환자가 자기 자율성이 굉장히 지키고 자율성을 존중한다. 그러니까 환자가 자기가 어떤 치료를 받을지에 대해서 의사를 존중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또 의사가 판단하기나 의료진이 판단하기에 어떤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을 때 그것들의 갈등들이 있고 특히 진료를 거부하거나 저항할 때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이제 환자가 굉장히 또 아프고 막 그럴 수 있습니다. 되게 위급한 상황일 수 있는데 보니까 환자는 응급실에 전화하는 걸 원치도 않고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환자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다 해서 의료진이 그냥 놔두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를 무시해야 된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판단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또 먹는 거를 이제 관찰을 할 때 그냥 병원이나 이런 데 환자가 외래로 왔을 때 나는 안 먹는다라는 거랑 어,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적정해서 먹는다는 걸 이거를 집에 가서 그 가정 환경을 보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먹는 상황인지를 확인을 하고 실제로 먹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그건 또 굉장히 또 이 사람이 자율적으로 나는 어떤 정도의 시기를 유지하겠다는 것과 다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을 그런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환자가 굉장히 큰 어떤 이제 인지적으로 어 보면은 자기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킬 만큼 그러니까 이 독립적으로 사는 게 어떤 경우에 위험을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설이나 아니 그런 데 나가는 걸 거부를 할 때 또 어떻게 개입을 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일부 환자의 경우에는 치매가 되게 얼마나 진행되는지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의 환자는 혼자 생활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팀 베이스하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대부분 참여했던 직원들이. 그렇지만 이 사람을 누군가를 입원시키는 건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제 자신의 생각이냐, 어, 정말 치매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인지적 장애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도로 이제 거부를 한다면 그 공부 의사가 과연 맞는 의사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가정이라는 환경 자체가 대개는 특히 이제 환자의 경우에는 프라이머리 케어러가 있을 것이고 케어기버가 있을 것이고 이제 돌봄 제공자가 있기도 하고 그 사람이 대리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국의 경우에는 가족이 아닐 수도 있고 간병인일 수도 있고 그럴 텐데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이제 보면은 굉장히 프라이머리하게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사람을 서브미시브하게 약간 잘 방치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이익에 대해서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방문했을 때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환자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케어 기버의 결정에 그냥 따라야 되는가? 아니면 의료진이 독자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것도 중요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사 결정 능력을 그리고 또 판단을 그 현장에서 사실 많이 해야 되는데 이것도 정확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이 좀 되게 이상한 행동을 해요. 뭘 말 어댑티브 해요. 아니면 비자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그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료진의 어떤 의학 권고에 따라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얼마나 일상생활을 이제 유지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 또 어, 소위 얘기하는 의료 결정의 이제 위험이 어떤 수준인지 이익이 어떤 수준인지
그럴 때 굉장히 그런 맥락들을 따라서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되게 위험한 의료 시술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은 되게 평소보다는 더 높아야 된다. 근데 일상적인 어떤 뭐 일상 수준 이하의 어떤 의료를 받을 때는 환자의 의사결정 능력이 훨씬 낮을 수 있다. 기준 수준은 뭐 이런 어떤 이제 맥락 의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오늘 A 씨와 저는 뭐 그 A와 그 환자의 최근 입원, 뭐 낙상, 골절 이런 것들을 유지를 하다가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이 되게 안 좋은 상황인 거, 낙상이 위험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이 집에 있는 것이 이건 그 집에 있다가 낙상이나 이런 골절 이후에 굉장히 엄청나게 디테리어이트된 어떤 상태가 돼가지고 입원을 했고 그걸 결국 퇴원을 했지만 다시 한번 자기는 병원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기보다는 죽음의 위험을 포함한 모든 경험 다시 겪고 싶다. 실제로 죽을 위험이 있더라도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다른 좋은 옵션들이 없다. 훨씬 집도 훨씬 깨끗하고 잘 수리되고 정비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지 정신 상태 검사를 했을 때는 또 안정적인데 의사들 생각하기에 이상한 거죠. 이 사람은 집에 있을 때 훨씬 더 돌봄되기가 어렵고 낙상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심지어 한번 죽을 뻔도 했는데 가고 싶지 않다고 얘기를 할 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다른 어떤 대체 대안들을 전혀 한 보통 일반인이라면 합리적으로 이해를 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정말 자기의 어떤 상태를 대해서 컴피턴트하게, 그러니까 그 의사결정 능력이 있냐는 거는 자기의 어떤 여러 가지 옵션들에 대해서 충분히 그 옵션들의 차이를 이해하고 자기 언어로 설명을 하고 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걸 일관적으로 할 수 있고 그거를 소통할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그런 요소들이 맞게 판단하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따져봐야 됩니다. 그 소위 얘기하는 사전 의료 의향서라고 그러니까 의명의료 결정법에 따라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몇 가지 연명의료에 대해서 미리 이제 의식이 잃기 전에 나는 뭐 인공호흡기를 하지 않겠다, 뭐 심장 투석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들을 어, 결정을 합니다. 항생제를 하지 않겠다. 근데 그런 것들 이전을 이제 치매나 아니면은 어떤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이런 것도 역시도 사전 연명 의료 요양서로 미리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재택의료에서도 이제 외국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의료 그 홈케어 메디슨은 이제 서로 이제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이 내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어전트는 어떤 사람이 있고 대리는 누가 있냐, 대리 헬스케어 프로크시가 누가 있느냐, 뭐 이런 것들랑 비슷하게 나는 이러할 때는 굉장히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졌을 때는 뭐 어떤 이게 이제 시설 치료를 받겠다 아니면 입원 치료를 받겠다 아니겠다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미리 결정해 두지 않으면 어, 굉장히 좀 많이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을 맺을 때, 그러니까 의료 서비스를 맺겠다고 할 때 이런 것들 충분히 치료 계획상으로 소통이 될 때 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테고요. 이게 한국에서도 현재 이제 공유 의사결정이라는 것들이 이제 많이 도입될 때 이것 역시도 그 재택의료 역시도 공유 의사결정의 어떤 패러다임으로 좀 더 논의될 수 있지 않은가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또 하나는 그 의사들이 이제 사적인 집에 가니까 어쨌든 관찰자의 역할을 많이 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또 하나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케어기버랑 이제 케어 리시버 사이에서 얼마든지 굉장히 좀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학대나 자기 방임의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을 때 그냥 위험이 있다라는 수준으로만 가지고 이제 개입을 할 수 있는 거냐, 아닐 수 있는 거 이건 또 여전히 굉장히 좀 중요한 판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하나의 예인데 70세 남성인데 자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고 장기병 등으로 간병보험을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제 여동생이 재정 관리를 도우면서 일종의 헬- 의료 대리인도 되면서 재정적 대리인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복지사가 집세를 낼 수 없다고 보더라고. 그러니까 이 여동생이 자금을 전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어떤 그 근거는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이거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한국 지역 사회가 갖고 있느냐라는 것도 이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의료진 입장에서는 의사 환자 관계에서 특히 경계의 측면이 되게 있는 의사 환자 경계라는 게 되게 전문 직업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문제이긴 한데요. 특히 이제 그냥 진료실로 이제 의사가 와는 것이 아니라 방문 진료 세팅에서는 훨씬 더 많은 환자 가족 구성원 돌봄 제공자들 만나고 환자의 이제 치료에 관련된 모든 어떤 요소들이 의료의 일로 되기가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업무가 임상 진료 의료진의 책임으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 환자를 이 환자에 대해서 그 2009년에 누가 이제 NEJM에 쓴 게 있는데 이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사실 의사로서 가가지고 환자를 이제 돌보고 막 치료를 하다가 이 환자가 막 계속 어떤 식의 이런 치료를 수능을 하지 않으면서 뭐 이런 처방처방 이런 것들 냈을 때 이거에 수긍하지 않으면서 어, 의사한테 뭐 마지막으로 노래를 하나 들려주면은 자기가 그 노래를 듣고 기쁜 채로 이거를 치료를 하겠다 뭐 이런 어떤 요구를 한 거여서 정말 내가 이것까지 해줘야 되나라고 하다가 이제 나의 마지막 어 그러니까 호스피스 완화의료 치료를 받게 막 설득을 한 거죠, 이 사람은. 근데 막 거부를 하다가 난 정말 이 모든 걸 포기를 하고 싶을 테니까 나중에 나를 위해서 노래를 한번 불러다오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를 부르고 난 다음에 나의 인간성을 주면서 하지만 어떻게 하면 이게 나의 매운 바운더리, 그러니까 의사 전문직에게 이제 경계선을 지킬 수 있었는가를 고민했다라면서 쓴 논문입니다. 저는 되게 재밌다고 느꼈는데 어쨌든 굉장히 자질구레한 어떤 일들, 혹은 정서적인 훨씬 더 깊은 어떤 돌봄들을 하게 만드는 것인 그게 이제 전문직으로서의 경계에 적합한가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되고 그게 또 업무 외의 시간에 사용하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소진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례의 경우에는 다음 날이 토요일 뭐 그 주말에 막 뭐 약 선을 막 채워드리고 하루에 한 번은 약을 드시게 했는데 아 다른 이 약을 계속 준비가 안 돼 있는 어떤 세팅이었기 때문에 주말에 약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금요일 내내 이걸 전화하면서 해결을 했어야 됐다 이런 어떤 사례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해진 세팅대로 이걸 안 될 수가 치료를 받는 스케줄을 수능이 어려울 수 있으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걸 낫게 할 수 있을지 막 이렇게 고민하면서 이런 것들을 막 요청을 하고 뭐 주말 내내 뭐 이런 플랜 계획을 조정하는데 도움 막 시간을 쓰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사 환자 관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좀 마무리하면요. 일단 방문 진료는 굉장히 오래된 진료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앞서 드렸듯이 이제 현대의학의 여러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나 병원 기능 집약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굉장히 급감을 했고 보험 도입 이후에는 퇴원 후 간호를 시작으로 가정 간호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 인프라로 갖춰진 게 아닌가 합니다. 근데 최근에는 훨씬 더 의사 다학제 진료팀을 기반으로 한 홈베이스드 프라이머리 케어로 확산을 하면서 어떤 다학제 진료팀의 이제 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윤리적으로는 기존에 이제 저도 임상윤리를 많이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뭐 다른 의사 선생님들 만나지만 방문 진료의 윤리는 좀 다른 환경이 있다. 특히 진료팀의 바운더리 문제가 있고 전문가의 손님이라는 이제 이중의 지위를 가지면서 신뢰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것이냐라는 것이 있고 그래서 자율성이나 사회생활 존중, 대리 결정에 많은 도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팀 베이스드 케어에서 어떻게 하면 윤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냐에서 제일 좀 어려운 딜레마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한 어떤 논의, 평가, 상담 등 시스템들이 되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해서 마치도 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생각해 볼 경험을 좀 나눠주실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좀 나열된 여러 키워드들, 핵심어들에 대해서 더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들기 기능을 쓰시거나 아니면 그냥 바로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가 하우스콜이 소멸하거나 약화된 역사 제도적 문화적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먼저 있어서 이건 좀 더 제가 연구를 해보거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하는 70년대 의료의 배경에 제일 유의미한 거는 사실 의료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병원화된 것들이 제일 크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해도 90년대, 80년대 중반에 저는 지방 도시에서 살았는데 거기에는 마지막 부모님, 할머니들이 집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갔을 때 집에 가서 사망하는 것이 굉장히 큰 이제 당시에 이제 의료 풍경이었던 거죠. 근데 그게 사라지는 거는 이제 당연히 이제 보험제도와 의료기관의 어떤 책임무 문제, 보람의 사건으로 대변되는 그리고 의료 서비스 시장이 병원 중심으로 엄청나게 발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합돼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진이라는 것이 그나마 이제 굉장히 지역사회에 좀, 할 수 있었던 어떤 서비스, 의사로서 할 수 있었던 서비스였던 것들이 더 이상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이 시장에선 별로 가치 있게 평가되지 않으면서 사라진 게 아닌가,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추측을 해봅니다. 근데 이거는 저의 추측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다시 주목받는 양진인 재택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거 하우스콜 소멸이 악화의 조건이 있느냐. 제일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책임의 문제가 있는 거고, 법적 책임 문제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수가의 문제는 다들 고민을 훨씬 더 많이 하실 것 같고요. 지불 체계에서 이거를 이게 유효한 어떤 의료 수요로 하고 그게 이쪽에 이 시스템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사들도 그 수요에 따른 어떤 보상을 의료진들도 충분히 받으면서 그게 이제 유의미한 어떤 건강 효과를 낳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그러니까 그 외국에서 보면은 거의 다 저도 이제 강의를 하면서도 알게 됐는데, 대부분 이렇게 치료를 해서 이런 중재자를 해봤더니 이런 식의 재입원율이 줄고 퇴원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계속 입증이 되고, 그게 일단 어떤 식의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의 평가에서 다 이렇게 좀 들어가야 되는 것들인데 전혀 약간 그렇게 되고 있지 않아서 한국의 일단 의료 제도를 많이 좀 보완해야 되는 것 같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개인 제가 아는 부분은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 메모장, 채팅창에 올려주신 질문 두 가지 이야기했고요. 다들 수줍으시죠? 다들 이렇게 다 화면도, 저도 사실 좀 이거 들을 때 항상 카메라 꺼놓고 듣곤 하지요. 네. 질문, 부끄러우시면 여기 채팅창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최은경 선생님의 이야기를 또 듣는 게 재미가 있으니까 말을 걸어야 되는데, 우리 최은경 선생님에게 질문을 좀 해주십시오. 네, 저 김은아라고 합니다. 교수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전 좀 궁금한 게 이제 환자 의료진 중간에서 이거를 연계해주는 플랫폼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국내 이 부분 이렇게 담당하는 스타트업
있어서 그 재택의료 연계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있는데 제가 이거를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을 들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방문 진료 서비스 신청하는 이 환자층이 좀 주로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라든지 아니면 지체 장애인처럼 좀 분명한 수요층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자 공간에 들어가는 거라서 이 라포 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특성들 때문에 좀 의료진한테 요구되는 능력이나 그 업무 수준도 좀 높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훨씬 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이고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뭐 공유 의사 결정이라든지 뭐 진료 조정까지 좀 담당해야 되는 정도의 좀 브로드한 거를 다뤄야 되고 이제 거기에 환자들과 심리적인 유대감까지 갖춰야 하는 거라서 과연 의료진이 이런 거를 부담을 지려고 할지 좀 의문이 들었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합당한 지불 보상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서비스를 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예, 되게 어려운 질문. 김희미 선생님이랑 같이 대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의사들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의사 환자 관계를 어떻게 맺어라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그런 의사를 목표로 대출이 된 게 많이 없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특히 이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롱텀한 어떤 트레젝터리가 어떻게 될지까지 예측을 하면서 다른 이제 여러 직종들이랑 같이 병원 내에서가 많이 아니라 지역사회 내 어떤 사람들이랑 코업을 해가면서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식의 이제 인력으로 준비된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약간 병원 진료를 벗어난 어떤 1차 의료에서 진짜 어떤 그런 것들 할 수 있는 세팅을 마련하지 않으면은 아마도 그게 의료한테 인들한테 보람이 되기도 하고 어떤 정도의 이제 퀄리티 있는 진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어떤 어 만족도도 주고 그러지 않으면은 쉽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설계를 할 때 그냥 뭐 지불 체계 마련하고 뭐 이런 것들 이상의 어떤 의료 서비스 제공의 어떤 스킴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그런 것들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거를 제공할 사람의 입장도 과 환자의 입장 동시적으로 생각하면서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기본적인 좀 정도의 생각만 있습니다. 플랫폼으로 그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플랫폼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어, 플랫폼은 중개업자고 그냥 한국에서 제일 많이 하는 플랫폼들은 대체적으로 그런 중개업만 하고 있고 수요를 코디네이팅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요. 특히 어떤 사람이 들어올지에 따라 다르고 설계하는 사람은 의료 서비스들을 지역 사회에서 설계할 사람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되게 적절하게 대답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냥 얘기를 듣다 보니 플랫폼에도 윤리가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이 중개업자가 이 서비스에 이제 영리 목적의 스타트업일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이걸 매칭하는 업체가 있다거나 아니면 공공지원단이 그런 수요를 매칭해 줄 때는 차이가 있는 건지 뭐 그런 중개업자에게도 윤리적인 고려가 필요한가요, 교수님? 약간 얘기하는 윤리들이 비즈니스 윤리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즈니스 윤리는 비즈니스 윤리 나름대로 자기들을 코드를 갖고 헌장을 만들고 뭐 이러기는 해요. 근데 국내에선 그런 경우는 잘 없죠. 그리고 플랫폼과는 또 음, 다르다고 생각을 한국에서 어떤 플랫폼이 될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그랬을 때 그거를 미국식으로 뭐 윤리를 만든다. 어쨌든 그것 자체도 어쨌든 통제와 규제의 어떤 방식들은 당연히 필요한 건데, 아, 그런 식의 뭐 윤리도 당연히 필요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해결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은경 선생님, 그리고 청취자.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 방문 진료 윤리에 대해서는 실은 고민을 해보거나 들어본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는데,
오늘 이제 교수님 강의 들으면서 방문진료라는 게 기존의 의료 윤리에 더해서 방문진료라는 특성이 갖는 윤리적인 측면이 필요하다.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아까 미국에서 그 재택진료 윤리 지침이라는 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는지 좀 궁금하고 없다고 하면 그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해서 한 가지 질문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재택 방문 의료의 역사를 들으면서 예전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가 왜 다시 생겼을까? 아까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랑 비슷한 생각인데 이제 약간 맥락이나 배경이 좀 다를 것 같긴 해요. 옛날에는 약간 왕진의 개념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왕진 플러스 방문 진료라고 그래서 이제 등록 기반의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포함한 좀 더 적극적인 의미의 재택의료라는 개념이 이제 다시 더 확장된 부분이 있고 그게 이제 고령화와 의료비 증가, 너무 분절화된 의료 시스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시 재등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약간 그 측면은 좀 다를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최근 들어서 생기는 재택의료에서는 환자들은 굉장히 전문적인 의료를 요구하면서도 또 포괄적인 의료를 같이 요구한다는 거죠. 근데 제공팀은 접근해서 가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그런 장애를 가지면서도 어떻게 이런 전문성과 포괄성과 지속성을 다 갖출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맞는 어떤 의료에 대한 제공, 지침, 모델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그게 이제 다시 수가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많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좀 잘 내용이 정리가 돼서 병원 중심의 의료랑 재택 의료의 차이점과 이제 각각에서 이제 가장 효율성과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아까 효과를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는 그런 진료를 어떻게 제공할 건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제가 강의를 들으면서 느꼈던 두 가지 방문 진료의 윤리에 대한 건 앞으로 어떻게 보강해야 될 건가? 우리나라의 그런 움직임이 있는가? 두 번째 그 재택의료에 대한 게 과거의 왕진하고는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좀 더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모델 개발, 또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수가 개발, 또 법적인 그런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예. 코멘트죠. 첫 번째 건 첫 질문인 것 번째 건 같아요. 질문. 네. 네, 예, 그러면 첫 번째 예. 질문 최은경 예, 교수님. 코멘트 들으면서 일단 많이 배웠고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는 한, 저도 일단 잘 알지는 못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1차 의료 연구회 가가지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나눴던 얘기 중에 하나가 윤리를 어떻게 하면 뭐좀 원칙이나 이런 걸로 어떤 윤리 지침 이런 것들 도움이 될 수 있는 그 당시에 얘기를 했을 때 참여하셨던 분들이 갖고 있던 고민들도 너무 그 집에 가서 알게 되는 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어디까지 자기가 개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혼란스럽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윤리 원칙들이나 윤리 지침들을 만드는 건 어쨌든 그럴 때 의료진들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식의 코드들을 학회나 이런 연구의 차원에서 좀 제안하고 발전시키고 숙성시키면 좋겠다라고 제안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알게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네, 코멘트는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 채팅창에 천유진 선생님께서 사전의료 의향서에 대한 질문을 주셨어요. 조금 디테일한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주셨는데 혹시 최은경 선생님 뭐 좀 디테일한 내용도 아시나요? 아니면 요거 관련해서 음. 한국에 교육이 있지 않던가요? 아니요. 네. 사전의료 이양서는 외국에서는 페이션트, 미국이죠. 미국, 네, 외국이라고 정직하기보다는 미국에서는 셀프 디시전 메이킹, 페이션 셀프 디터미네이션 자기결정권 법이라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들어가는 입원할 때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할 때 어떤 식의 이제 연명으로 뭐뭐를 결정하겠다 이런 것들을 미리 들어가서 그 하기 전에 이제 작성해 놓고 특히 외국은 대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미리 결정하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재택 환자일 때만 하는 것은 아니고 재택 환자는 이제 조금 더 이 모델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니까 병원이 훨씬 더 중요하죠. 병원에서는 온갖 치료들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는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먼저 도입을 한 거고 재택의료일 때는 자기들 나름대로 모델로 가져와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상의하냐 환자가 혼자 하는 거냐 어, 외국이나 그거는 가족과 상의를 하지 않을 수는 없겠죠. 대리인이랑 상의를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은 대리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랑 같이 상의를 하고 환자 혼자만 결정을 하는 거를 그닥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족이랑 상의하고 오라 이렇게도 하진 않고 뭐 어쨌든 그렇긴 합니다. 네. 네. 또 음, 김은하 선생 혹시 그런 거 좀 아세요? 연명의료 관련돼 가지고 한국에 무슨 교육 같은 게 있지 않나요? 그쵸? 한국에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어, 아,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자분? 의료인들한테 많이들 하던데 그 아, 연명의료 그 사전 의료 요양서. 사전의료 의향서도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을 해서 이제 법을 네.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본인이 한번 그 기관에 가서 직접 음, 그 등록을 하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아마 간단한 설명이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음, 해야 되니까 대면으로 반드시 한 번은 하게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어서 아마 그 등록 기관들이 그 의향서를 제출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그걸 받는 과정 중에 간단한 교육은 할 것 같긴 하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제도를 하는데 방문 진료 팀들도 결국은 이제 지역사회에 계시는 환자들, 특히 고령 환자들을 주로 진료를 하다 보니 임종 의료 또 가정 내에서 이제 사망하시게 하는 그런 가정 내에서 하는 그런 임종을 막게 하는 것들을 높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전 의향서를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 또 이제 상황이 나빠졌을 때 환자를 어떻게 의뢰해서 치료를 적극 치료를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케어 플랜 짤 때부터 확인하고 계획에 넣어서 관리 목표를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그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고 그 윤리 지침까지도 좀 보강하는 노력이 아마 복지부 중심으로 시범사업 팀들이 좀 제안해서 만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중요한 부분 같아서요. 그래도 정은경 선생님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좋았습니다. 일단은 시간 관계상, 토론은 여기 정도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최은경 선생님 발표 자료 뒤에 메일을 써 두셨더라고요. 그 얘기는 질문을 받아준다는 뜻인가요? 그런 건데, 저희 모두 약속하기로 해요. 향후 일주일 안에만 질문 받아주는 걸로. 뭐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정도 안에 보내주시면 Q&A 해주신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저희 지역의료 혁신센터 업적을 위해서 사진 한번 찍을 텐데 선생님도 혹시 얼굴 보여주실 수 있으면 다 같이 사진 한번 가족 사진 한번 찍죠. 네. 그 사진 찍으면서 저희 박수 치면서 저희 해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선 교수님 뭐 해산과 관련돼서 더 말씀드릴 거 있나요? 아닙니다. 자장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 강의 잘 들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김은아 선생님 이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은경 교수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스크린샷은 방금 남겼고요. 그럼 해산을 명해주세요. 네네네. 저희 이제 다음 세미나가 5월 23일에 있으니까 그때도 좀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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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잘 들었습니다.